자, 이어서 세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출 분석과 관련된 그 네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사회적 할당의 기반, 그 다음에 급여에 할당되어질 사회적 급여는 어떤 형태일 것이냐, 그 다음에 이들 급여를 전달하는 전달 체계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하기 위한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입체적으로 분석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최종적인 어떤 대안을 정책을 선택을 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또 지역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사회과학적인 이론과 또 그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 재정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물리적인 어떤 대안들을 최종 검토한 결과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다양한 방법의 분석 틀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좀 더 세밀하게, 좀 상세하게 좀 들어보면 바로 첫 번째 산출 분석에 관해서 첫 번째 영역이 할당과 급여인데요. 할당과 급여는 과연 누가 받을 거냐, 그리고 무엇을 받을 거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회적 할당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고 할 것이냐, 어느 계층의 어떤 클라이언트 대상이 받을 거냐 하는 것들로 설명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급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가 있는데요. 뭐 현물 급여도 있을 거고, 현금 급여도 있을 거고, 뭐 바우처 형식의 도 있을 거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정되어진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누가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함께 무엇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할당과 급여에 관한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자, 사회적 할당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사회적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뭐 보통 이렇게 양극단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료급식에 관련 문제로 뭐 야당과 여당이 뭐 보편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거냐 선별적인 방법을 취할 거냐 정책 시행에 있어서의 방법론을 가지고 극렬하게 대립을 했기도 했었고요. 물론 지금은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보편주의 정책에 따라서 중고등학교까지 이제 뭐 무료급식을 진행을 하고 보편적인 방식에 의한 복지 수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정책적인 대안들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인 지식, 가치,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대안의 다양한 방법에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또 그러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또는 그런 갈등 과정 이후에 사회적인 타협을 통해서 최종적인 대안을 선택을 하고 실천해가는 과정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격요건, 보편주의가 되었든 선별주의가 되었든 누구에게 그 서비스를 줄 거냐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자격요건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조작적인 정의를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조작적 정의. 예를 들어서 이론으로만 어떤 그 정의를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라 그러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그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또 사회 구성 계층들마다 행복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 구체적인 방안들을 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행복이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해요 라고 어떤 일이라는 것을 딱 명문화 시켜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작적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대학원에 가셔서 뭐 논문을 쓰신다거나 학교 활동을 하실 때 어떤 소논문을 쓰시게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즉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어떤 결과들, 연관성들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들을 세우게 될 텐데요. 그 가설들을 세우는 방법이 바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하죠. 행복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은 행복하다라는 어떤 가설을 세웠다라 그러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학생은 행복하다 할 때 학생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행복하다라는 방법,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실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동안 행복도 조사를 통해서 행복도 또 그 다음에 만족도가 높다라 그러면 원인과 학생은 학교에 왔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물이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그 가설은 증명되지 않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그 연구를 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조작적 정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그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조작적 정의는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으로 그 사회복지 정책으로 선택된 최종 현대 사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죠.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같이 작용 요건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중간소득계층 이하일 때 한다. 아니면 소득계층에서의 몇 프로, 아니면 차상위계층은 중간소득계층의 120%, 차차상위계층 140%까지 해당이 됐을 때는 또 교육급여를 준다, 주거급여를 준다, 안전급여를 준다라는 어떤 이런 기준들을 정해놓은 거죠. 바로 그런 기준들이 바로 조작적 정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두 번째 이제 그 급여에 있어 할당과 이제 할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사회적 급여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의 급여가 있는 거죠. 현금이나 현물이라든가 또는 영향력, 기회, 바우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회복지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는 결과물들을 활용을 하고 되는데요. 이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받는 게 바로 급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급여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즉 전달되어지는 급여의 형태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급여를 어떻게 분석하는 거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이전까지는 보통 사회적 급여의 형태가 전통적으로는 현금 또는 현물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다양한 형태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회라든가 증서라든가 바우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급여가 지워지고 있고요. 또 그러므로 사회적 급여에 관한 어떤 정책 분석의 방법에 있어서는 전달되어지는 급여의 형태와 본질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할당과 급여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달과 재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표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그 선택의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이제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달에 관한 부분도 아까 몇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 차원에서 가치와 이론,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방법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 분석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달의 방법은 우리가 공부해 하셨던 것처럼 공공전달체계 또는 사적전달체계,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분들 주시하시는 것처럼 공적전달체계와 사적전달체계의 어떤 혼용되는 구간들,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실제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서비스 정책의 전달 방법들에 대한 문제가 바로 전달에 관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 영역이 이제 재정에 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재원 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영역, 재정에 대한 분석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조달과 배분을 좀 구별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자원을 조달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 자원들을 재정적인 부분들을 충족시켜 놓을 거냐 하는 부분들이고요.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족되어 있는
조성되어 있는 재원들을 어떻게 어떤 분야에 나누어서 사용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나눠서 구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원의 조달에 있어서는 보통 이제 공공재원, 민간재원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공공의 재원은 지난 시간 공부하셨던 것처럼 조세에 관한 부분 또는 또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들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간재원에 관한 부분들은 이용자 부담비, 또는 자발적인 어떤 기여나 후원금, 또 기업, 사기업들의 복지 후원금들이나 또 요즘에 이제 복지급여라고 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들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 과정에서 한 5번째가 여러분들 가치 차원에서 좀 분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까도 가치와 이론, 또 현실적인 어떤 대안 문제를 가지고 산출 분석을 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의 차원들은, 자, 여러분들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갈까요?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사의 가치, 사회복지사의 윤리라고 하면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치는 올바른, 바르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신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윤리와는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뭐 죄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는 않죠. 다만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가치를 기반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 따른 사회적인 어떤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적인 어떤 차원에 있어서의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국가별로, 환경적인 어떤 요인에 따라서, 아니면 그 해당 지역의 사회 발전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도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가치는 굉장히 유동적이다, 유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옳다라고 판단했던 많은 가치관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아니면 과거 세대에도 당연히 옳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삶의 진리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끼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는 가치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치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분석들을 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차원에서는 첫 번째, 비용 효과와 사회적인 효과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의 좀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치의 차원에서의 비용 효과의 사회적인 효과는 쉽게 말씀드리면 선별적인 어떤 방법을 찾을 거냐, 보편적인 방법을 찾을 거냐 하는 것과도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급여의 단위 비용의 어떤 정도를 좀 말한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비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를 좀 없애려고 하는데 그 목적을 좀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에 대한 처우는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의존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로 구별될 수 있고요. 또 능력을 가진 사람과 또 무능력자로서 구별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별적인 가치에 따라서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하는 부분들, 대개의 경우 뭐 의존자에게 또는 무능력자에게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 오셨던 것처럼 사회복지 현장에서 과연 이 무능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용 효과의 측면에서 또 가치의 차원에서도 좀 면밀한 분석들을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동일한 구성원으로서 처우를 받는 정도를 말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보편적인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적인 가치와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구별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좀 면밀하게 필요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별적 가치를 가지고 어떤 그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를 결정한다라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구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보편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 그러면 의존자가 되었든 독립자가 되었든 무능력자가 되었든 능력자가 되었든 간에 누구나 우리 시민 또는 국민이라 그러면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대상자로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 효과와 사회적인 효과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치 차원에서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와 사회 통제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우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현금으로 드릴 거냐, 현금 수여를 현금으로 제공할 거냐, 또는 현물로 제공할 거냐의 어떤 극적인 어떤 문제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수혜자가 그들의 개인적인 선호를 가지도록 허용하는 형태를 지니고서 급여가 제공되는 정도가 바로 선택의 자유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보통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겠죠. 즉 만약에 사회복지 정책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가 현금이면 그 현금을 받아서 제가 제 자유의 의지대로 제가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그런 방법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현금 급여는 소비자 주권이 유지되지만 서비스 형태를 띤 급여,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제공 목적상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물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가 의료보호라든가 또 상담이라든가 또 치료, 충고라든가 정보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기 때문에 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그것을 소비하는 데에는 일정적인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의 차원 중에서 선택의 자유와 사회 통제의 분석 틀을 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경우에는 뭐 현금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현물로 이런 어떤 선택의 방법에 있어서의 분석들을 통해서 어떤 정책일 경우에는 현물로 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어떤 방법들 또 그러한 분석 과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의 차원에서 세 번째는 불찬성의 자유와 효율성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즉 전달 체계에 관한 부분들 이 두 가지 가치는 바로 전달 체계의 계획과 연관된 가치로서 전달 체계가 과연 이제 민주적인 노선으로 설계되느냐 아니면 관료제적 노선으로 선정되느냐 하는 그런 물음과 좀 직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가 좀 민주적이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상충적인 견해들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반면에 어떤 관료제적인 어떤 노선으로 전달 체계를 조직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좀 소화해내면서 어떤 진행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그 정책을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불찬성의 자유와 효율성에 관한 가치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분석을 할 때 꼭 진행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전달 방식에 있어서 지방자치와 중앙집권에 관한 부분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가치는 이제 특히나 또 이제 재정과 연관된 가치의 선택의 하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 단체 내에서 아니면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일정 프로그램들이나 정책들은 중앙정부에서 큰 틀을 가지고 직접 통제하고 지역사회를 관장해야
그런 진행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맞고, 또 해당 지역사회 특성에 맞도록 뭐 어촌계에서의 아니면 농촌 지역 중심사회에서의 아니면 도시 농촌 혼합형 도시에서 아니면 산림형 중심 산업 도시에서의 그러한 특성을 가진 지방자치 제도별로 그 해당 클라이언트를 위한 작은 어떤 사회복지 정책들은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겠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떤 흐름들이나 배분에 관한 부분 또는 할당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 차원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 분석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 마지막 그 6번째가 이론과 대안의 차원들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선택과 연관된 다양한 복지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이론과 실제 현장에서 선택되는 대안들을 보다 좀 면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이런 거죠. 옛날에는 공공사회부조의 급여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이전에는 이러한 이론들이 개발되기 전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신청해서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나가보시고 이분들은 사회부조 급여 대상을 공공부조를 받으셔야 돼 라고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집행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사회급여 대상자의 자발적 신청 방법으로 바뀌었고요. 또 급여 수준 및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일괄 중앙정부에서 뭐 생활 수준에 맞춰서 뭐 교육급여 얼마, 주거급여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 그러면 지금은 현재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좀 부족한 것이 어느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좀 보충적으로 채워주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부들이 점점 깊어지고 연구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인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들도 변화를 이루어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대안적인 어떤 정책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사회복지 정책이 무엇인지를 좀 고려하고, 이때 고려할 때 그 근거가 바로 이러한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그 분석들에 대한 결과들을 가지고 고려하게 되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당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전달 체계 및 재정 등의 선택 영역에 있어서의 장단점들을 좀 비교하고 그 중에서 이제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선정하게 되는 최종적인 결정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책 결정권자에 의해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 결정되어서 입법화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232페이지 제3조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방법 중에서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 목적과 초점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정책 분석에 있어서의 고유한 인식론이라든가 방법론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일종의 형태들, 그 다음에 경험을 다양한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론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느 정도 법칙화될 수 있는 일반화의 성격을 가진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론으로 일반적인 어떤 논술로 만들어낸 게 이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워낙 다양한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기도 하고 계층이 다양하고 동일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사회 현장들, 그 다음에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한 가지의 설명으로는 그것을 증명해낼 수 없고 또 증명해낼 수 없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이론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인식론도 없고 분석에 관한 인식론도 없고 방법론도 없다라고 한정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근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목적과 어떤 취지에서 정책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을 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방법에서 에인 빈더의 사회복지 정책 방법론을 좀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에인 바인더 또는 에인 빈더라고도 하는데요. 사회복지 정책 방법론은 첫 번째가 욕구 분석 방법, 두 번째가 비용 편익 분석 방법, 세 번째가 비용 효과 분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결과물에 대한 연구와 사례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연구, 이렇게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법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이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연구자들이 인식론도 없고 방법론도 없다고 하고는 있지만 현재 다양한 현장에서 그래도 분석의 방법론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욕구 분석인데요. 욕구 분석은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규명하고 그러한 사회 문제들을 어떤 문제냐, 그래서 문제의 범위나 그리고 범주를 좀 규명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욕구의 범위에 대한 평가 작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측면으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사회에서의 욕구 상태를 설명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욕구를 예견하는 방법으로 욕구 분석의 방법들이 좀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비용 편익 분석, 즉 비용이 얼마 들었을 때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정책 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직접 간접적으로 그 급여에 대한 어떤 매개를 통해서 계산하는,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이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즉 수량의 단위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 사회복지 정책의 산출을 화폐, 수량의 단위로 환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복지의 가치나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실제로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들을 수량으로 나타내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의 하나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척도로 표현을 하고 척도에서의 점수를 좀 환산하는 방법들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딱 부러진 화폐 단위나 수량 단위로 좀 표현하는 것은 좀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좀 수량으로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일한 어떤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서비스들을 검토를 해서 그 목적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과 다양한 비용들이 들었을 때 어떤 결과물들을 나왔는지에 대한 정책 간의 비용을 검토하고 비교하는 방법이 바로 비용 효과 분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 편익 분석과는 다르게 이러한 방법론은 각 정책의 급여를 화폐로 환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분석의 방법으로 선택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간의 비용들을 소모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좀 비교해보는 방법이, 분석해보는 방법이 비용 효과 분석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결과물 연구죠. 결과물 연구는 어쨌든 이제 상이한 정책 대안들의 효과성에 대해서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개인에 대한 심리적인, 사회적인 어떤 측정 방법, 또 보통 이제 행동에 관한 연구 또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시행한 후에 뭐 관공서에서 이제 정책 결과물들이나 연구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백서 같은 것들을 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시행했던 정책의 어떤 다양한 시각에서의 결과물들을 분석해내고
어떤 효과들을 연구하는 방법이 바로 결과물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사례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는 이제 특정 사회 정책이 형성되고 적용하고 또 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사례 연구 분석 방법이고요. 예컨대 이제 많은 예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전쟁이 빈곤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 아동 및 가족 보호에 관한 서구 정책들의 비교 연구, 또 범죄 정책이 도심 마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 이러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 비슷한 정책들을 펼쳤을 때에 발생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례 연구다라고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방법에 있어서의 사례 연구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메타 분석 방법입니다. 메타 분석은 연구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사회복지 분석 방법, 다양한 연구 방법, 아까 말씀드린 욕구 분석 방법이라든가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결과물 연구, 사례 연구 등 이렇게 기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했던 연구물들을 가지고 그러한 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분석해내는 방법이 이제 메타 분석, 즉 연구 방법의 연구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메타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 분석 방법은 이제 양적 방법론,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결과들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좀 더 효과적인, 그 다음에 명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분석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 새로운 정책에 관한 어떤 결과물을 수집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오히려 선행했던 조사 문헌이나 또 연구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바로 메타 분석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은 일반적으로 심리치료 개입의 효과성에 관한 방대한 문헌을 요약하는 부분들 또는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개입의 결과 검토를 위해서 다양한 방대한 분량의 양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에 좀 많은 어떤 지침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일련의 정책 결과 연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방법들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 방법,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방법, 욕구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그 다음에 결과물 연구, 또 사례 연구, 이러한 또 메타 분석,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실제로는 사회복지 정책들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부터 또 그 분석하는 방법, 다양한 우리가 플로우 차트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 문제를 정의 내리고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들, 또 나중에 사회복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 정책들을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매 흐름 과정마다 다양한 분석 방법이 활용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분석의 방법은 꼭 필요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분석을 위한 이론과 또 효과적인 어떤 선행 연구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바로 또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도 재활용되는 또 계속되는 선순환적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또 다양한 정책 대안들 중에서 어떠한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분석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